여기가 캘리포니아의 시트러스 하이츠라는 동네예요. 이 집에는 젊은 부부가 딸 하나 낳고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2018년 4월 24일 세크라멘토에 보안관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동네로 온 거예요. 관할이 아닌데. 보안관들이 마당에서 놀던 딸에게 조셉 디안젤로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이걸 왜 애한테 물어봐? 어른이 집에 있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 아니냐고. 근데 경찰이 물어볼만 했던 거예요. 이 애가 조셉 디안젤로를 알아. 그러면서 차고에 있는 할아버지를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엄청 친절합니다. 정중하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보안관들이 태도가 그렇지 않지. 왜? 너 잡으러 왔으니까. 바로 72살인 노인 손에 수갑 채우거든요. 참고로 세크라멘토는 앞에서 알아본 동부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죠. 방금 체포한 이 사람이 32년간 숨어있던 그 골든 스테이트 킬러였던 거예요. 이 새끼입니다. 사건을 저지르다 멈추고요. 계속 그 동네에 살았다는 거죠. 다들 충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네에서 손녀와 잘 놀아주는 할아버지로 소문나 있었는데 씨발 13명 죽이고 50번 넘는 성폭행에 120번 이상 강도질한 미친놈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도 골든스테이트 킬러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이 조셉 디안젤로의 직업인데 3가지 미제 사건을 저지를 때 이 새끼 경찰이었습니다. 씨발 새끼 경찰이었어. 그러니까 뭐야? 경찰의 수사 과정과 방법을 잘 알았고 사건 시기에는 뭐 그런 지침들 내려오잖아요. 상부 지시. 어느 지역 순찰 강화한다. 미리 내부 정보를 알고 피해 다녔던 거예요. 자기도 강력 사건 맡아봤으니까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증거를 감출 수 있는지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럼 경찰인 새끼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지 뭐. 늘 하는 대로 조셉 디안젤로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 교육의 정도, 인간관계 같은 생활 전체를 다방면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11월 8일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뉴요커인데 남동생, 여동생, 누나가 있고 형제가 셋이야. 아빠는 군인이에요. 근데 조셉이 어릴 때 독일로 발령을 받습니다. 아빠가. 그러니까 가족이 다 아빠 따라 독일에 가서 산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10살 때 충격적인 장면을 봤대요. 아빠 따라서 부대에 자주 들어가 놀았거든요. 7살인 여동생과 부대 안에서 뭐 신기한 것도 많잖아요. 건물도 많고 숨을 데가 많아. 군대는 이상하게.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술래야 얘가. 아무리 찾아도 동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찾으려고 부대를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기 웬 썩어 들어가는 창고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들여다봤더니 군인 2명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셉은 그 행동이 뭔지 전혀 듣고 본 적도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어쩌면 범행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빠가 군인이니까 가족에게도 꽤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엄격하기만 하면 이해되는데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내를 폭행한 죄로 부대에서 경고를 2번이나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남편에게 맞은 엄마가 이 화풀이를 또 애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야? 10살에 성가치관에 문제가 왔고 엄격한 기준 때문에 가정폭력을 또 많이 당했고요. 그렇다고 바로 이상해진 건 또 아닌 게 아빠 따라 자기도 군인 되고 싶다면서 얘는 해군에 들어갔고요. 베트남 전쟁도 갔다 왔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입니다. 전역하고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로 이사해서 대학에 들어가 경찰학을 배워요. 이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약속했는데 이름이 본이거든요. 근데 조셉이 이 새끼도 폭력성이 있던 거야. 지 아빠 닮았는지. 여자친구 자꾸 때리고 거짓말도 많이 해가지고 파혼당해요. 그러자 총으로 협박하면서 결혼하자고 매달리는데 결국 차였죠. 1편에서 아까 골든스테이트 킬러가 성폭행한 뒤에 본이 널 증오해 중얼중얼 혼자 헛소리했다고 피해자 진술했었죠. 이 새끼가 그러니까 여자 성폭행하고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고 있던 거예요. 이때 충격이 있었다는 거겠지. 연쇄살인범 중에는 어릴 때 자기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사람에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거의 여자에 관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고를 때 보통 그 여자와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조셉 디안젤로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차이면서 화가 많이 났고 그걸 풀 방법이 도둑질, 성폭행, 살인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당장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대학 들어간 지 2년 만에 경찰 되면서 다른 여자 만납니다. 샤론이라고. 또 직업이 변호사야. 이 여자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합니다. 시트러스 하이츠 그 집에 살았는데 여기가 체포할 때 그 집이잖아요. 이 집에서 성폭행, 살인하고 손주까지 보면서 계속 살았다는 거죠.
대학이 있던 엑서터와 결혼해 살게 된 시트러스 하이츠, 도둑질한 비살리아는 다 가까운 지역이에요. 조셉이 엑서터 관할 경찰이라 가까운 비살리아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길 노렸던 것 같아요. 알아본 대로 비살리아의 절도범은 돈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남의 집을 몰래 들어가 보는 행위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애새끼 같거든요. 뭘 훔쳐나오긴 해도 뭐 우표, 뭐 풀뚜껑, 뭐 사진, 뭐 집주인 개인적인 물건들인 건데 사람은 갈수록 어때? 더 큰 자극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점점 질려요. 그래서 여자들을 훔쳐보는 스토커 기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975년 9월에 클라우드 스넬링 교수 집에서 그 집 딸을 훔쳐보다가 들켰고 아예 집을 들어갔다가 또 걸려서 총을 쏘고 나오는데 여기에 사람이 죽은 거죠. 이게 골든스테이트 킬러의 첫 살인이에요. 3개월 뒤에는 맥고엔이라는 형사에게 또 우연히 걸려가지고 붙잡힐 뻔했고요. 이렇게 몇 번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가 오자 불안했는지 그 뒤로 비살리아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건 그만두고 아예 이사를 가요. 세크라멘토의 5번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이거든요. 비살리아 절도 사건 마지막쯤에 조셉은 스토킹도 시작을 했어요. 이걸로 아예 범죄 스타일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연쇄 성폭행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사 온 지 3년 만에 경찰에서 잘려요. 왜 잘렸냐? 망치와 개 퇴치용 스프레이를 훔치다 걸린 겁니다. 아니 경찰이 얼마나 쪽팔려. 스프레이 망치 셉에다가 걸려가지고. 왜 훔친 거냐? 조셉의 범행 방식이 주로 창문을 깼다고 했잖아요. 이때 망치를 썼어요. 아니면 문고리 부수고 들어가거나. 이때 개가 있으면은 범행은 무조건 실패잖아요. 그래서 개 퇴치용 스프레이도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C8 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돈 내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머리를 쓴 겁니다. 혹시나 범행에 쓸 물건을 잃어버리고 경찰이 찾게 된다면 추적당할 수 있겠죠. 아예 구매 내역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방식으로 50번 넘는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얼굴에 뭐 쳐 뒤집어 쓰고 장갑 껴가지고 지문 없고 뭐 털도 없어. 다리에 털 없대잖아. 복면 썼으니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피해자는 인상착의 모르고 아예 진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뭐 야추가 좀 작은 편이었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경찰이 뭐 지나다니는 남자들 바지 까볼 수도 없는 거니까 조셉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하던 대로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던 건데 물건 훔치다가 경찰 잘렸으니까 범행 방식을 또 바꾸거든요. 아예 이제 살인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로 이동해요. 12명 죽이는데 도중에 6번째 살인부터 잠깐 멈추거든요. 아내가 애를 낳았어요. 딸만 셋을 낳거든요. 이 새끼가 지 부모 돼 보니까 딸 소중한 거 알았는지 뭔가 좀 족같긴 한데 어쨌든 범행이 멈춥니다. 아내가 무서웠는지 아이가 연달아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욕구를 좀 참아가면서 애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5년 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연히 집에 혼자 있던 여자를 발견해요. 7번째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 뒤로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마치 범인이 다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간 것처럼 도둑질 성폭행이 어느 순간 뚝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성범죄가 목적인 많은 연쇄살인범들은요. 붙잡히거나 다치지 않는 이상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 낙이야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도 안 드는 취미생활을 그만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 뒤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있던지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생겼고 거기서 충격을 받으면은 범행을 멈추는 새끼들도 있기는 해요. 의외로 겁 많은 새끼들이거든요, 얘네들. 조셉 디안젤로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던 달에 6번째 사건에서 키가 190cm나 되는 운동선수와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총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범행에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때 자기도 꽤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가 위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잃은 건 아닐까 싶어요. 조셉이 체포되고 이런 진술을 한 건 아닌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5년이나 사건을 참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은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감을 잃을 만한 계기는 뭐였을까 생각해보면은 타당하지 않나 싶고요. 1986년이 마지막 범행인데 이때는 41살이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좀 체력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범죄자들은 대부분 몇 번 범행에 성공하면요. 자신감이 넘쳐 흐릅니다. 질질 흘러. 그러면서 시간 단축과 효율성을 찾기 시작해요. 범행이 점점 꼼꼼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남고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끼는 매번 꼼꼼했어요. 경찰이기도 하니까.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매번 최선을 다했는데도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은 고민 없이 포기하고 아예 다른 방식의 범행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좀 냉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 같기도 하죠. 그 당시엔 몰랐지만 새 사건 모아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는데
일단 사람들을 묶을 때 잘 알려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매듭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주로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해군 아니면은 선원들이 사용하는 매듭이라는 겁니다. 조셉은 해군에 있었잖아요. 이 새끼 당연히 이 매듭 알 거야. 거기에 사건은 주로 공군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아빠가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 어릴 때 기억을 사건에 많이 반영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 중에 많은 사람이 공군이기도 했고, 이런 건 어릴 때 여동생이 공군에서 성폭행 당하는 걸 본 그때의 기억과 좀 관련이 될 것 같고, 범행 내용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거는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망치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거나 복면과 장갑을 써서 신원을 노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겁을 줬다는 거예요. 지역을 옮겨 다녀도 이 방법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새 지역 경찰이 자료 공유를 일찍 했더라면 그때 잡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중부, 서부, 동부로 가날이 나뉘고 심지어 이렇게 쪼개도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커요. 공유가 안 되던 때에 수사 기술도 부족하니까 범인이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기에 범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하던 전직 경찰이에요. 이 새끼 지 사건도 수사한 적이 잠깐 있어요. 거기에 가족을 보면 아내는 변호사야. 자식은 딸만 셋이야. 의심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의자 명단에 들어간 적도 없었을 거예요. 경찰이 범인 없는 곳만 들쑤시고 다닌 거고,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1975년 비살리아에서 일어난 스넬링 교수 살인사건, 동부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던 건데요. 이때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20년이었어요. 성폭행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연쇄살인이 일어날 때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고요.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수사 자료도 금방 폐기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사이즈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자료가 그래도 꽤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32년 뒤에도 수사를 재개하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조셉 디안젤로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32년간 숨어있던 범인을 찾을 수 있었던 건지를 이제 알아볼게요.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조셉 디안젤로다. 이 72살 처먹은 노친네였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던 건 DNA 검사 기술 때문이에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DNA를 이용해 해결되는 미제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얼마 전에 알아본 그 광고판 아래 소년 기억나나요? 그것도 이 중 하나고, 우리나라는 화성연쇄 살인이 그렇죠. 조셉 디안젤로가 깝치던 1980년대에는 어느 나라든 범인이 남기는 흔적과 증거를 꽤 확보했어도 정작 범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대조할 범인을 못 찾는 건데, 이럴 때 대부분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감옥에 들어간 경우예요. 이춘재가 그런 새끼였던 거죠. 그런 시기가 지나고 2000년대부터 DNA 검사 기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어때? 돈 되면 다 하는 나라잖아. 시민을 상대로 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라는 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이런 검사할 수 있는 DNA 키트를 팔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코를 후비던지 구강상피세포 긁어 담아가지고 보내면은 검사 결과지가 옵니다. 이걸로 뭐 하냐? 인터넷에 정보를 입력해요. 그 유전자 분석 서비스 사이트에 내가 어느 나라 민족의 유전자가 얼마나 섞였고 누구와 친족 관계인지, 조상이 누군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죠. 미국이 이게 인기래요.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자기 혈통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서비스의 개발 의도에는 전혀 없던, 생각지도 못한 장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시발 범죄자의 친인척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DNA는 나왔어. 근데 이게 누구 건지를 몰라. 그래서 2001년에 DNA 검사로 비살리아의 절도범, 동부지역 연쇄 성폭행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가 같은 새끼라는 건 알았어. 이 DNA는 이제 있어. 근데 이 새끼가 누군지는 15년 넘도록 못 찾았거든요. 미제로 남았던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을 다시 맡은 수사관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국 DNA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DNA로 8,000명이 넘는 남자들과 대조를 해봅니다. 아무도 없어. 또 수사가 막히나 싶었는데 1970년에 테리 라스무센이라고요. 베어브록 드럼통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예전에 이것도 알아봤어요. 여기 링크해 둘 겁니다. 이거는 봐도 돼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결정적인 수사 방법을 듣게 된 거죠. DNA를 이용해서 범인의 가계도로 용의자를 추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된 게 유전자 분석 서비스였던 거고요. 바로 범인의 DNA를 유전자 혈통 분석 서비스 사이트에 올렸어요. 범인의 먼 친척,
10명 정도를 확인합니다. 신원을. 수사관은 이 10명과 혈연 관계이면서 성별, 나이, 사는 지역, 범인과 일치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비교해 본 거예요. 한 5명 나오거든요? 이제 이 5명의 DNA를 직접 얻어서 예전에 확보해 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 이 새끼랑 대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5명의 DNA 어떻게 확보해요? DNA 개인정보라 영장 없으면 받지도 못해요. 근데 영장이 안 나오지. 왜? 이 사람이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는 굉장히 결정적인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무턱대고 가서 이 사람들 집 근처를 가요. 그래서 쓰레기장, 집 주변의 도로에 떨어진 다 주워 DNA 분석하는 겁니다. 결국 일치하는 사람 찾아요. 그게 바로 조셉 디안젤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했던 DNA 분석 내용인데 씨발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과지로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조셉 디안젤로라는 걸 증명했던 거예요. 잡고 보니까 72살이야. 수갑을 차면서도요, 굉장히 점잖게 굴었대요. 평소에 이미지 관리도 잘 해뒀는지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거를 전혀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고, 그러면 뭐해? DNA가 씨발 이 범인이라는 건데. 오랫동안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35년이 넘는 수사 자료를 전부 이 사람이 모른 척할 정도로 뻔뻔하진 못했어요. 결국 죄를 다 인정했고 사건 다 자백하는 대가로 사형을 면하는 사법 거래를 하게 됩니다. 검사랑 딜을 한 거죠. 자백을 들어보니까 씨발 존나 많아. 살인이 열 몇 건에 성폭행 50번, 이 리스트 보세요. 피해자 리스트. 절도가 확인된 게 118번이에요. 근데도 분명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백했지만 이 자백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증거가 없으면은 의심은 되지만 이 사람이 자백했어도 그거를 실제 사건에 포함할 수는 없어요. 기소하는데. 성폭행과 절도 납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골든 스테이트 킬러 연쇄살인 사건의 12건으로만 기소했거든요. 여기서 1급 살인 혐의 그리고 한 건의 2급 살인 혐의, 이게 아마 스넬링 교수 살인 사건 같은데 총 들고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쏜 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해서 2급으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히 자기를 발견해 쫓던 형사를 총으로 쏜 한 건의 살인 미수 혐의, 이걸로만 기소합니다. 도둑질 120번, 성폭행 50번은 증거가 있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살인으로만 기소한 거예요. 근데 막상 재판 열리니까 조셉 디안젤로가 적같은 짓을 해요. 갑자기 지한테 해리성 인격 장애가 있는데 내면에 제리라는 인격이 있대요. 지가 제리래. 제리가 지를 조종해가지고 제리가 내 몸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지금의 자기는 제리의 정신이 아니니까 나를 감옥에 가둬봐야 의미가 없다고 이빨을 존나 까는 거예요. 플리바겐으로 사형을 면했잖아. 근데도 감옥 들어가기 싫어서 정신병원 보내달라는 거죠.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음 재판에서 이 꼬라지로 나옵니다. 갑자기 씨발 휠체어 타고 숨도 잘 못 쉬어. 헐떡거려 진술하는데 거의 뒤지기 직전 상태로 나타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이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재판 기다리면서 살던 독방 카메라가 공개되거든요. 이거 보고 오겠습니다. Released this video showing the monster springing up on a table in his cell to fix a light. Here he's exercising and here he's wiping the floor with a rag under his shoe. 씨발 새끼 멀쩡히 걸어다녀요. 운동도 해요. 책상도 올라가잖아. 인지 능력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이에 비해 더 정정하셔, 양반이. 왜 이런 연기를 했냐면은 진짜 도저히 감옥에서 살기가 싫었나 봐. 못 가겠나 봐. 그래서 미친 척을 해봤는데 이것도 안 통하니까 아픈 척을 해서 감형이 되던가 아니면은 병원에 가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이런 거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짤 없지 뭐. 판결이 사건 2년 만에 첫 사건이 일어난 지 44년 만인 2020년 8월 23일에 선고됩니다. 모든 살인 혐의 인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아요. 통틀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니고 살인사건 하나하나에 전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여러 번 받은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사형제도가 있죠. 원래라면 이 새끼 뒤져야 되는 건데 사법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린 거죠, 이게. 아직 캘리포니아주 여기가 코로란이라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래요. 근데 탈옥해봐야 씨발 갈 데도 없어. 여기 다 논밭인데 이게 논 이런 데가 우리나라 서울보다 커요. 존나 넓어요. 그래서 도망가봐야 이 새끼 갈대숲에서 굶어 뒤질 거야, 아마. 참고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아까 자백 외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셉 디안젤로의 자백 내용대로라면은 1986년 5월이 마지막 살인입니다. 왜냐? 1987년에 조셉과 가족이 잠깐 호주에 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사건이 멈춘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딱 이 시기에 호주 멜버른에서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미스터 크루얼이라는 연쇄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미제 사건이거든요. 범행 방식도 검은 복면에 창문 깨고 들어가서 총으로 가족 위협하고 여자아이만 따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와중에 죽인 여자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뭐야. 복면 쓰고 창문 깨고 총으로 위협하는 건 도둑질을 하든 성폭행이나 살인을 하든 범행 내용은 달라져도 변하지 않았던 조셉 디안젤로의 방식이잖아요. 거기에 기간도 일치해요. 그래서 조셉 디안젤로가 호주 아동 연쇄 성폭행범인 미스터 크루얼은 아닌지 의심됐는데 같은 사람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야?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단서를 좀 찾는 게 문제인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스터 크루얼 사건도 예전에 제가 알아본 적이 있어요. 나 꽤 많이 했다 이것저것. 자, 여기 링크해 두겠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같이 좀 번갈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1980년대 세 가지 미제 사건을 C8 마인도 저질렀어요.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